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기후위기의 징후가 한반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겨울 가뭄 가운데 발생한 울진과 삼척 산불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빠르게 번졌고 긴 시간 동안 막대한 피해를 남겼습니다. 또한 이상 기후의 여파로 꿀벌이 전국적으로 사라지거나 폐사하면서 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톡톡에서는 점차 다가오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살펴보고 앞으로 어떤 해결책이 필요한지 토론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 나눠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김혜동 계명대 지구환경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서장원 대구지방기상청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기후 위기가 이제는 정말 기후 위기라는 말이 뭐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예전에는 그냥 기상 이변 이런 정도의 말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위기라는 말이 일상어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가 지금 한반도와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김혜동 교수님, 지금 기후 위기란 말이 일상적으로 쓰이는 이유가 뭘까요? 예,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구 온난화라는 용어가 많이 쓰였고요. 그다음에 1988년에 IPCC가 출범하면서 1990년에 1차 보고서가 나오는데 그때부터 기후변화라는 용어가 사용이 됩니다. 대기적인 온실가스 증가가 지구 온도만 상승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상 기후를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지구 온난화라는 용어는 적합하지 않다 이런 지적에서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기후 붕괴, 기후 파괴, 기후 위기 이런 용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이제 주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변화라든가 온난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너무 표현이 약하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상 기후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고 지금 이제 기후 위기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2015 파리 협정 이후부터입니다. 네. 더 이상은 변화가 온난화라는 아주 어떻게 보면 중성화된 말로서는 현재 위기를 체감할 수 없으니 이제는 위기란 말을 써야지 사람들이 실제 체감을 하기 때문에. 예, 그 현실에 맞는 용어다. 네네네. 근데 국립기상과학원에 따르면은 1980년대 한국의 한반도의 평균 기온이 섭씨 12.2도였는데 2010년대에는 13도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0.8도가 오른 거죠. 근데 기상을 우리가 겪어보면 하루에 일교차가 뭐 10몇 도씩 나니까요. 10수년에 지금 거의 시간이 보면은 한 30년에 걸쳐서 0.8도인데 그 정도면 뭐 큰 차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약 1도의 기온 상승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요, 청장님? 네. 지난 100년 동안에 지구의 온도가 평균 온도가 1도가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마지막 최대 빙하기의 때 연평균 온도가 4도씨였습니다. 아니 9도씨였습니다. 이 9도씨가 지금 현재 한반도 기온이 13도하고 비교해 보면 4도 차이가 납니다. 그 빙하기에서 지금과 같이 기후가 될 때까지는 만 년이 걸렸는데요. 이 만 년 동안에 이렇게 걸리는 시간이 4도 걸렸는데 우리는 100년에 1도가 증가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한 25배 속도가 빠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20년 안에 이게 0.5도가 더 상승을 해서 1.5도씨가 될 거라고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0.5도씨만 더 더해지면 2도씨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2도씨가 되면은 그 어떤 지구의 탄성력, 그러니까 회복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용수철을 쫙 잡았다가 놓으면은 다시 돌아가지만 확 잡아당겨 놓으면 그다음부터 돌아가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남극 빙하가 녹게 되고 해수면이 높아지고 열평창으로서 더 높아지고 그래서 이 해수면이 높아지면은 해안 저지대 침수뿐만 아니라 해안의 평야의 그 지하수에 그 소금이 침투하게 됩니다. 그럼 농작물이 소금 피해를 입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용존 산소가 줄어들어 해양 생태계도 치명타가 됩니다. 근데 이제 3도씨 기온 상승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지만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전 지구의 열순환 체계가 붕괴되는 겁니다. 해양에는 열의 그 온도를 차가운 데서 더운 데로
더운 데서 차한 데로 이렇게 하는 지구의 어떤 보일러 같은 시스템을 가진 게 해양 대순환인데 이 대순환이 끊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북극권에 차갑고 무거운 해수가 가라앉으면 그 가라앉은 그 빈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 그 따뜻한 남쪽의 해수를 끌어당기는 효과가 있는데 그 효과가 멕시코 만류라고 합니다. 그 멕시코 만류가 북극이나 남미나 유럽, 아니 북미나 유럽을 따뜻한 온화한 기후를 만들어주는데 이 해양 대순환이 끊기게 되면은 이게 네. 영화 투마로처럼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네. 됩니다. 청장님 말씀에 따르면 1도 올라가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한반도 상황 0.8도 올라간 게 아까 이렇게 뭐 비유를 해주셨는데 실감나게 그냥 쉽게 체감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지금 올라간 이 속도는 과속으로 치자면 면허 정지 수준입니까? 아니면 면허 취소 수준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뭐 면허를 갖다 박탈을 당하는 그런 우리가 수준을 볼수 있겠죠. 다른 나라들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는 겁니까? 한반도가? 한반도의 경우에는 저 온도 관측 지점이 대부분 대도시에만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그 온도 상승 속도가 지구 온난화 속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지구에서 가장 큰 유라시아 대륙과 가장 큰 해양인 태평양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기후 변화의 영향을 매우 민감하게 받고 있고 그래서 지구 온난화 속도보다는 적어도 1.5배 이상은 높다 하는 점에서는 학자들 사이에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네, 전 지구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한반도가 그 중에서도 과속 정도가 심한 정도로 속도가 빠르다. 예. 네. 그러면 지금 우리 데프리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장님? 그럼 이 추세는 지금도 더운데 대구 더위는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 좀 덜했습니다만 심해질 가능성이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예, 우리 기상청에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는데요. 그 전망에 따르면 21세기 후반에 대구의 연평균 기온이 현재는 13도인데 이제 4.4도가 상승이 될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저 기온은 현재 대비해서 3.7도 상승하는데 최고 기온은 5도씩 상승이 최대로 될 거라고 생각이 됐고요. 그다음에 최저 기온 상승보다는 이렇게 최고 기온 상승이 폭이 더 높아서 우리한테 대구에 더운 것이 더 가중이 될 거고 그다음에 최소 우리가 온난화 저감 정책이 돼갖고 최소화된다면 그래도 최소 2도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한창 더울 때 대구는 이제 40도 기온을 찍는 것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네, 2도 오르니까. 네. 김 교수님, 우리가 더운 것도 문제지만 이번에 울진 삼척 산불에서 봤지만 우리 지역이 그 지형적인 어떤 영향 때문에 건조하고 더운 날씨, 마른 날씨가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그리고 정말 바짝 말라서 그런지 잘 꺼지지도 않았잖아요. 오래 갖고 피해 면적도 크고 이것도 기후 변화의 기후 위기의 영향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사실 원래 무강수일수는 기상관측 역사상 기록을 갖다 경신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비가 한 방울도 안 온 그런 기간이 가장 길었고 강수량을 따지면 1973년이 가장 적었던 것 같고 최근 3개월로 보면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강수량이 적었던 기록입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불이 난 자체는 방화이기도 하고 실화이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자연 발화 같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네. 있고 이게 사람이 이제 실수라든가 일부러 이제 불을 저지르는 건데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것도 보면은 불이 바로 시작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신고를 했고 그래서 소방차가 올 때까지 20분이 걸렸는데 이미 20분 후에는 이 불이 저 산 위에까지 다 퍼져 있어가지고 소방차로서는 끌 수가 없고 다시 헬기가 또 오다 보니까 또 시간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산불을 진화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오랜 가뭄 현상 이런 것들은 기후 변화로 나타나는 아주 전형적인 사례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울진 삼척 지역에 벌어졌던 가뭄이
김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기후 위기에 의한 구조적인 문제라는 말씀이시죠. 올해만 그러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 강수량 자체는 우리나라도 점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역은 연강수량은 증가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비를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여름철에 집중이 되고 겨울철은 오히려 과거보다 강수량이 줄어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은 많아지지만 수자원은 줄어드는, 그래서 우리에게 전혀 고맙지 않는 이런 강수 패턴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네, 청장님 지금 말씀 주셨지만 올 겨울 가뭄에 기록적이라고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는 심각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난 겨울철 3개월 동안 전국 강수량이 13mm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강수 일수도 11일 정도에 그쳤고요. 이게 1973년 이후에 역대 최저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지역별 강수량으로 치면은 대구 경북에는 강수량이 6.3mm로 1973년 이래로 최저의 강수량을 보였습니다. 김 교수님, 코로나도 이런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도 기후 위기와 관련이 있습니까? 그죠. 이번 코로나와 같은 그 팬데믹을 얘기할 때 그 재인 구달 같은 이런 분들 말씀이 사람들이 이 자연을 너무 많이 빼앗고 있다. 그래서 이 야생동물 가까이 들어가게 되고 거기 들어가서 목축업을 하니까 야생동물이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가축에 옮겨오고 그 가축과 인간은 밀접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가축을 통해서 인간에게 옮겨온다. 그래서 이 팬데믹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연에게 주어야 된다. 우리가 너무 뺏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작년에 나온 그 종합환경과학계제라고 하는 국제저널지에 나온 논문을 보면 이게 이제 캠브리지 대학하고 하와이 대학에서 공동 연구를 한 것인데 기후 변화가 직접적인 원인이다라는 이제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 이런 팬데믹을 옮기는 이번에 뭐 박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서식지가 과거에는 아열대에 있었는데 이 서식 공간이 되는 이 숲이 즉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온대 지역까지 계속 올라온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그 동물들 자체가 같이 옮겨오고 그래서 아열대 지역에는 인구 밀도가 높고 사람이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게 바이러스가 기후 변화 때문에 인간 가까이로 자연스럽게 옮겨오고 있다라는 이 논문 결론입니다. 네. 그래서 그 논문의 결과는 지금까지는 기후 변화가 간접적 요인, 인간이 숲으로 들어가는 것이 직접 요인이라고 얘기했는데 다시 곰곰이 조사를 해보니 기후 변화 자체가 팬데믹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라는 논문이 나온 게 있습니다. 네.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바이러스가 일으킨 것 같은데 그보다 그 전에 이런 바이러스가 인간하고 접촉하게 된 원인이 있는 원인을 만들어낸 게 기후 변화, 기후 위기였다는 것이죠. 그렇죠. 과거에는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동물들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과 멀리 떨어져 있는 아열대, 열대 지역에 있었는데 이것들이 우리가 많이 살고 있는 온대 지역으로 옮겨오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청장님 보시기에도 앞으로도 이런 감염병 대유행 상황과 기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IPCC 5차 보고서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기후 변화는 그가 일어나면 날수록 매개체, 전염을 확산시키는 모기 뭐 이런 전염 매개체가 그 전염이 되면 그 전염 기간이 확대가 된다. 네. 그다음에 그 발생 지역도 세계적으로 자꾸 교통로가 왕래를 하다 보면은 네. 이게 범위가 확장되는 범위가 넓어진다. 이런 것이 다 기후 변화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 얼마 전에 저도 다큐멘터리에서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사실 그 과수 작물이라든지 우리가 먹고 사는 이 식물들 재배하고 있는 많은 작물들의 정말 우리는 눈에 잘 안 보이지만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꿀벌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분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기후변화 현상 때문에 꿀벌이 한꺼번에 특별한 이유를 모르는데 갑자기 막 없어져서 찾아보기 힘들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꿀벌이 사라지는 현상 이런 것들이 김 교수님 정말 심각한 영향이 있다는데 어떤 영향이 있죠? 뭐 꿀벌 생태계 이런 쪽은 제가 뭐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의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이 농업 분야에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것이 봄이 빨리 시작이 되다 보니까 그 과수의 꽃이 빨리
개화를 하고 그래서 과수는 개화를 했는데 벌들은 아직 활동을 안 하고 그래서 이게 화분을 옮겨주는 이 역할이 없어서 농민들이 직접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지구 온난화라고 지구 온난화 기후 위기라고 얘기는 하지만 또 한파가 또 갑자기 내려오기도 하거든요. 최근에도 보면은 온도가 20도 가까이 올라가다가 다시 또 14도, 13도 이렇게 온도가 확 떨어지는 현상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그렇고 지금 농림부 이런 곳에서는 동해 현상, 봄철에 꽃은 피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추위가 확 오다 보니까 이 꽃들이 얼어 죽게 되고 그리고 봄이 빨리 시작되니까 꿀벌 같은 것도 빨리 깨어나는데 깨어나고 나서 보면 이게 다시 오는 추위에 견디지 못하고 죽고 뭐 이런 현상들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꿀벌이 단순히 그 꿀벌 세계 내에서의 천적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기후 변화, 기후 위기를 견디지 못해갖고 이 변화에 적응을 못해서 많이 개체수가 줄고 이런 현상들이 보고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꿀벌 자체가 많이 보이지 않는 게 우리한테 지금 체감적으로 나타나는 게 작물이 피해가 있으면 곡물 가격이 상승하고 이래서 계속 연쇄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 기상청에서도 사실은 우리 농업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기후 위기를 주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영향이 있는지요, 청장님? 일단 기후 변화가 기온이 올라가면 될수록 폭염 일수가 일단 늘고요. 그다음에 홍수, 가뭄 이런 이상 기후가 발생함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겨울철 온난화가 있어서 이 병충해가 죽지 않고 월동을 해버린다. 그래서 이 월동에서 병충해가 늘어나니까 안정적인 이제 식량 생산이 어렵다는 거죠. 지금 보면 기후 변화에 따라서 이제 한국의 우리 주변에서도 이제 작물을 보면 대구가 사과 산지로 굉장히 유명했지 않습니까? 근데 점점 이 지대가 우리가 더워지니까 위로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아열대 지역 작물들이 이제는 뭐 특별한 시설 없이도 재배할 수 있고 남쪽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단순히 지배하는 작물들의 재배 지역만 변화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세계 식량 위기 여러 개 얘기를 합니다. 지금 뭐 인간적인 요인으로 보자면 전쟁이라든지 이런 요인 때문에 있겠지만 그걸 넘어서서 그런 요인 더하기 기후 변화 때문에 기후 위기 때문에 작물 재배가 어려워져서 세계적인 식량 위기가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 교수님 보시기에도 이런 위기의 정도는 지금도 심각한 정도라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작년 7월에 그 브라질에 한파가 와서 커피 나무가 한 30% 정도 동살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두 커피 값이 올랐고 그래서 카페에 가면 커피 가격도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기름 걱정을 많이 하는데 경제 전문가들인가 하는 얘기가 기름값 상승은 아무것도 아니다. 곡물값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곡물 생산도 잘 안 되지만 소비 국가인 그 중국이라든가 이집트라든가 이런 곳에 또 가뭄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생산이 더 많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밀이라든가 그 국제 곡물가 보면은 가격 지수가 150을 넘어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금년 말이 되면은 이 가격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안정적으로 그 밀이라든가 이런 것을 물량 자체를 과연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가격 상승 정도는 뭐 당연히 예측이 되는 거지만 그런 정도도 넘어서서 정말 이 먹고 살 걱정을 해야 될 정도의 수급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기후 변화가 이제 국지 분쟁에 직접 영향이 된다 하는 것은 벌써 뭐 국제 학술지에 논문 나온 것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아랍의 그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는 시리아 부근에 그게 오랜 기간에 가뭄이 들면서 식량이 부족했고 그것과 함께 정치 불안정이 결합된 게 IS 출현이라든가 하는 그 테러의 온상이 되었다 하는 것은 뭐 논문으로도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위기가 심각하다는 것은 여러 징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왜 이런 기후 위기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 번 더 짚어보고 우리에게 어떤 대비가 필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경로에서 여러
원인을 지적하고 계시는데 아까 청장님 모두에도 말씀을 좀 주셨지만 여러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들 뭐 대략적인 다 모두 지적은 할 수 없지만 대략적인 원인 김여동 교수님 보시기에 제일 중요한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죠. 기후 변화 자체는 대단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기후는 지구가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똑같은 기상 조건 한 번도 출현하지 않았다고 말할 정도로 기후 변화 자체는 자연적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천문학적 요인도 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지구에서는 화산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시기가 있고 화산 활동이 잘 일어나지 않는 시기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화산 활동을 통해 가지고 온실가스가 대기로 많이 노출이 되고 그리고 자연은 광합성이라든가 강수 이런 걸 통해서도 대기 중에 온실가스가 제거가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암석의 풍화 침식 작용 이런 것을 통해서 대기 중에 온실가스가 계속 제거가 됩니다. 네. 그래서 화산 활동이 적을 때에는 지구에 빙하기, 저온기가 오는 것이고 화산 활동이 활발할 때는 대기 중 온실가스가 증가하면서 온난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구 온난화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현재 지구는 온난기와 빙하기로 나누면 빙하기에 해당될 정도로 네. 지구 역사상 지구의 생명체가 나타난 이래로 온도가 가장 낮은 하위 20% 안에 들 정도로 상당히 온도가 낮은 이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의 문제는 그런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인간이 산업혁명 이후에 석탄을 중심으로 해서 화석연료를 매우 빠르게 과다 사용해서 나타나는 대기 중 온실가스 증가가 원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앞에서 우리 청장님도 조금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 지구에서 대기와 그다음에 땅, 바다를 포함해서 이 중에서는 대기와 땅 사이에 계속 온실가스를 주고받고 있는데 1년 동안에 대기로 올라가는 온실가스의 약 96% 정도는 자연적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인간이 발생시키는 건 약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자연은 자신이 많이 배출을 하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탄소를 제거시켜주는 그런 고마운 존재이고 인간은 약 4% 정도밖에 배출 안 하지만 인간은 전혀 제거 활동을 안 한다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실가스를 빠른 시간 내에 저감시키지 않으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지금 지구상에 있는 식물들은 저온기에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면 광합성 작용도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동토의 땅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숲 이런 곳에 가면은 땅 속에 그 탄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해양에서도 탄소가 더 많이 올라오고 그리고 식물 플랑크톤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바다의 흡수량은 줄어들고 이렇게 하면서 자연이 탄소를 더 많이 배출하고 더 적게 가져가는 이런 현상으로 접어들게 된다는 거죠. 역시 중요한 문제는 우리 인간이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제일 중요한 문제의 원인이다. 그래서 그걸 빨리 줄이지 않으면 인간의 역할은 미미한 꼴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을 주신 것도 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것이 서로 하나의 생태계로 엮여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청장님 보시기에도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온실가스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보십니까? 온도가 올라갈수록 지구 시스템이 그 온도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인간의 활동이 증가되면 될수록 사막화가 되는데 우리 사막을 하고 차원이 다른 우리가 인간이 거주하고 있는 그 반건조 지역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인간 활동, 뭐 농경지라든지 뭐 유목이라든지 그다음에 산림을 뭐 벌채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토지의 황폐화가 된다는 거예요. 토지의 사막화가 된다는 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지하거나 아니면 덜 그 사막화를 막는데 우리가 노력을 기해야지 여기에서 벌어지는 게 산림의 그 광합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역할을 우리가 인간 활동으로 막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을 들으면 아무리 이 양보를 많이 하고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지금 이 기온 상승이라든가 이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지구 기온 상승폭을
1.5도 정도에서 막지 않으면 아까 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서 0.5도 더 올라가서 2도가 돼버리면 가속도가 붙고 이제는 인간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지구가 회복 탄성을 상실해서 스스로 이제는 이제 온도를 올리는 상황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이제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피 교수님, 티핑 포인트가 청장님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왜 중요한 거죠? 예,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뭐 고무줄을 당겼을 때 고무줄이 끊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복원력을 갖다 잃는다는 얘기인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티핑 포인트가 몇 도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 확실한 건 알 수가 없지만 대체로 얘기하는 게 산업화 이전보다 3도 온도가 올라가면 이 티핑 포인트 지점에 도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보면 2도 시나리오, 1.5도 시나리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거기에서 온도 상승을 막아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식물의 기후 천이 속도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열대 지역에 살고 있는 식물들은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가면 그곳에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씨앗을 북쪽으로 뭐 새가 옮겨준다든가 바람이 날린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계속 북쪽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 속도가 를 지켜주려고 하면 지금 정도 2도가 한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3도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면은 아마존 열대우림 이런 쪽에 나무가 다 죽어서 사바나 아프리카에 보면은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사막화되는 이런 관목들만 있는 이런 것으로 변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남극에 서남극 빙하가 붕괴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제임스 한센의 추론에 의하면 해수위 상승이 25m 정도 예상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살아남을 수 있는 저지대 도시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사실상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산지를 제외하고는 인간이 발을 디딜 수 있는 곳이 없어진다는 이런 그 무서운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 자손 이러면 멀어요. 한 번도 얼굴을 볼 가능성이 없는 손자의 손자 같으면 멀어서 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해서 다소 방심할 수도 있으나 지금 경고가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요즘 오래 사시니까요, 다들. 지금 30대 되신 분들은 본인이 사는 생애 안에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고 자꾸 보고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해운대 백사장을 지금 30대가 환갑이 되거나 70대가 됐으면 못 볼 가능성이 크고 도시가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런 정도면 자손 얘기할 때가 아니고 지금 우리 문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정도로 시간이 가까워진 거죠. 그렇죠. 지금 최근 나오는 뭐 해외 언론 보도라든가 걸 보면 우리가 파리 협정을 통해 가지고 금세기 말까지 억제하려고 하는 온도 목표가 실제로는 지금처럼 가면 2028년이면 돌파가 될 것 같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 문제 때문에 화석연료를 적겠다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이라든가 세계 평균의 온실가스 증가를 보면 오히려 과거보다 더 높아지는 이런 현상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가 그 티핑 포인트 얘기를 했는데 이 티핑 포인트가 3도인데 3도가 언제 올 것인가 이 얘기를 해보면 사실 우리가 파리 협정에 의해 가지고 온실가스를 계속 줄여가지고 어떻게 잘하면 2050년 이후가 되면 오히려 온도 상승 속도를 누그러뜨릴 수 있고 뭐 이런 과학자들이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IPCC 보고서 5년에 7년마다 나오는 보고서를 딱 보면은 최악의 탄소 배출량 시나리오에 거의 근접하는 비슷한 그런 온도 상승 속도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티핑 포인트는 3도가 언제 나올까라는 걸 추정해 보면 2050년이면 거기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50년이라고 한다면 뭐 지금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니까 이것은 과거 미래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대의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이런 티핑 포인트가 그럼 딱 3도가 되어야 나타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 그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한 50대, 60대 되는 사람들도 살아생전에 이런 우리가 좀 보고 싶지 않는 이런 미래를 겪어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청장님 지금 기후 보고서들이 실제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수치 자체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막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낙관적인 전망하는 학자들보다는 비관적인 상황이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1.5도로 안에서 막아보자 이렇게 하는 게 인천에서 열렸던 그 우리 협약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2도시만 되면은 일단 아까 팁스 포인트 얘기했는데 그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지 않도록 지구 시스템 자체가 온도를 가속화시킨다는 네. 상태로 네. 변화되니까 우리가 절제를 하는 것과 무관하게. 무관하게. 그래서 그 지구 시스템의 변화가 양의 가속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가 2도를 마지노선을 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2도 달성 가능성은 상당히 난망해 보이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사실은 하긴 합니다. 지금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 집 앞에 누가 오물을 버리면 화를 내잖아요. 그런데 먼 미래처럼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하니까 우리가 화석연료를 낭비하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화를 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어쩌면 더 위험하고 더 화를 내야 되는 일일지도 모르는데 그게 당장 보기에 그렇지 않고 멀리 있다는 건데 점점 우리가 체감하는 그 위험성은 점점 빨리 가까워질 거라고 보시죠. 그렇죠. 이게 1990년대만 하더라도 어디 가서 지구 온난화 얘기를 하면은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 얘기하지 마라. 이 나쁜 점이 있으면 좋은 점도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균형 있게 얘기해야 된다라는 지적을 꼭 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날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없죠. 이런 현상만 보더라도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기후 위기의 문제가 우리에게 주는 그 위험도 이런 것들은 알게 모르게 모두 실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은연중에 알게 모르게 슬금슬금 우리한테 일상이 돼버린 거죠. 기후 위기의 현상들이. 그래서 그 이후에 온실가스 배출 줄이자고 협약도 많고 막 여러 가지 대응을 했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세계적인 대응이 어떤 게 있나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국제사회에서는 그 유엔에서 하는 그 기후변화 협약이죠. 여기서 나오는 게 지금 이제 그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국제법이 2015년에 체결된 파리협정입니다. 네. 이걸 통해 가지고 전 세계 195개국이 의무 감축을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발적이지만 그 RE100이라는 게 있죠. 리뉴어블 에너지 100 하는 거. 네. 그러니까 이것은 2014년에 영국의 더 클라이메이트 그룹이라는 여기서 이제 주창을 해서 시작이 된 것인데 전 세계적인 글로벌 그룹 그리고 우리나라도 보면은 SK라든가 뭐 고려아연이라든가 이런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곳인데 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2050년까지 사용 전력량의 전부를 재생에너지로 해결하겠다는 네. 이 두 개의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대체로 보면 파리협정에만 관심이 많이 가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체감을 하고 또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대단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업체들이 느끼기에는 파리협정 그 이상으로 RE100이라고 하는 이것이 큰 온실가스를 줄이는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시간에 토론을 잠깐 했습니다만 그 지난 대선 때 갑자기 유명해진 용어가 되어버렸죠. RE100이.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해서 물건 안 만들면 납품 못하게 하겠다는 거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 대응 수준이 아주 형편없는 정도다 이런 보고서들이 계속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훨씬 더 많이 가져야 될 텐데 기후와 관련돼서 사실은 기후와 경제와는 그냥 농업적인 생산, 기후가 좋아야지 생산이 많이 되고 소출이 많다 이런 정도로 저희들이 이 어린 시절에 배울 때는 그 정도로만 이해를 했는데 청장님 요즘은 기후가 이렇게 공산품 생산에까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대응에 사실은 기상청에서도 한 축을 담당해서 계속 분석을 하고 하실 것 같은데 영국의 NGO가 물론 이 NGO가 무슨 절대적인 평가의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심지어 우리를 두고 기후 악당국이라고 했다는데요. 그러니까 나름 그래도 열심히 대처도 하고 민감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봤는데 이 NGO는 왜 우리를 기후 악당국이라고 했을까요? 예, 한국이
연간 1인당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평균치가 7.3톤인데 우리가 2배가 넘는 15톤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19톤의 미국이 배출하는 것보다는 적지만 그 10톤의 일본이나 중국이 9톤 정도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하고 중국에 비해서 15톤이면은 상당히 많이 배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악당 소리를 듣는 거고요. 이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악당 소리를 들어가면서 결국 우리 수출 중심인 우리나라가 그 타격을 많이 입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악당 소리를 듣게 된 게 이 수출을 위한 어떤 생산 과정에서 많이 나오는 탄소 때문에 그런 거죠. 예. 탄소 근데- 규제가 일단 우리는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 구조가 네, 돼 네. 있다. 우리 대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또 탄소 중립에 대한 우리의 대응 정도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단 법을 탄소 중립 법을 우리가 작년에 만들었고요. 네. 입법을 했고 그 2030년에 NDC 상향 조정을 2018년 대비해서 배출량을 26% 줄인다는 거에서 21년도에 40%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거 한 가지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탄소 중립 기본법을 공표해 갖고 이 법제화를 했기 때문에 이게 세계에서 14번째 법제화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인해서 기후위기의 악당 소리에서 오명에서 벗어나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네. 그럼 나름 노력한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정책적으로는 그렇게 노력을 해왔지만 이게 실천적이고 그런 거에 관해서 아직 숙제가 남아 있는데. 네. 우리 김 교수님 비판적이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왜 기후 악당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찾아보면 우리나라가 그 쓰레기 소각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제외하면 네. 이것은 우리나라만 재생에너지를 자꾸 우기는 것이고 국제적으로는 인정 못 받는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빼고 나면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6%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보다 OECD 국가 중에 한 단계만 높으면 20%가 넘거든요. 네. 그래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게 첫 번째 문제가 되겠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전기요금 저가 정책 때문에 석탄 발전소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네. 약 43%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화석 연료를 하더라도 천연가스로 발전을 하게 되면 1kW의 전력을 만들 때 탄소 배출량이 50%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좀 화석 연료를 사용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전기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산업 구조이기 때문에 한다 하더라도 좀 석탄 발전을 줄이고 좀 더 천연가스를 좀 의존한다든가 이런 노력을 좀 했어야 됐는데 이게 없다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좀 우리나라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게 보면 그 소비 성향이라는 측면에서 들여다보면 우리나라가 뭐 유럽이라든가 미국에 비해서 국민들 소비 성향은 그렇게 높은 게 아니고 오히려 낮은 편에 속합니다. 네. 그래서 국민 1인당 탄소 배출량 이러면은 약 14톤 정도가 되어서 배면 높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의 상당 부분이 산업체에서 나오고 그 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 수출하고 네.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해외로 수출하는 상품, 그 상품을 쓰는 사람들은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데 주로 많이 쓰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악당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유럽은 1990년대 이후부터 에너지 다소비 산업을 동유럽이라든가 또 중국이라는 다른 나라로 옮기고 네.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가져와서 사용하는 이런 정책을 썼기 때문에 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소비 성향으로 따지면 사실 우리나라보다 미국, 유럽 이런 나라들이 훨씬 높습니다. 예, 뭐 위험을 외주화한다더니 악당도 외주화하네요. 우리가 그냥 갑자기 이렇게 악당이 됐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조적인 평가로 볼 때는 불가피하게 우리가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 어쨌든 줄여야 하는데 새로 출범하게 되는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원회에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라고 하는 것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게 이게 문재인 정부의 기본 기조였는데 이 정책 목표를 유지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인수위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지난주 중에 여러 대기업이 중심이 된 곳에서 아마 너무 심하다 줄여달라고 아마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못 맞춘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도 열심히 따라가도 사실은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뭐 현장에서 생산하시는 분들의 고충은 알겠습니다만 지금 미룰 때가 아니다. 지금 알이 배기 빨리 안 되면 나중에 물건 만들어봐야 팔 데가 없다는 경고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실제로 지금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난주에 있었던 어떤 여러 대기업들의 어떤 그런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교수님? 저 문재인 정부에서 작년 10월 말 11월에 우리나라 국가 NDC를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에 이제 제출을 해서 액셉트가 된 상태인데요. 지난 대선 때 보면은 이 목표치가 너무 높다. 그래서 재협상하겠다 이런 얘기를 꺼낸 후보자도 한 2명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기후변화 협약을 너무 몰라서 나오는 얘기예요. 네. 기후변화 협약에서는 일단 제출한 NDC에 대해서는 후퇴 불가의 원칙이라는 게 네.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상향된 목표를 제시할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 더 후퇴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원전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네. 얘기인데 원전을 활용하면 당장은 탄소 배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걸 가지고 이제 EU 뭐 텍소노미 이런 것도 지난 대선 때 네. 많이 네. 나왔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EU에서는 최근에 보면 EU 텍소노미 하는 것이 에너지, 그린 에너지 체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린 에너지 체제에 선정이 되어야 공적 자금을 거기 투입할 수 있다는 그런 네. 의미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하겠다고 할 때 공적 기금을 뭐 투자를 못 한든가 이런 얘기지 뭐 사기업에서 한다든가 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도움은 일단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장 도움이 된다고 해서 원전에 기대기 시작하면 재생에너지 전환은 늦어질 수밖에 네네. 없고 기술 개발도 늦어질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 그러면 2040년 이후에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가 하면은 그야말로 다음 세대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지금 현재 기성세대가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숙제를 다음 세대로 떠넘기는 것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이것은 어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와 관련된 토론을 저희들이 내보냈습니다만 탄소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지켜야 하고 일반 국민들은 전기 사용료의 상승은 싫어하시고 원전 이외에는 전기를 생산해낼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고 원전 새로 건설하기도 힘들고 굉장히 여러 가지 난백상들이 얽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고민하면서 다른 대안적인 어떤 재생에너지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지금 당장은 원전에 잠깐 기대는 것도 불가피하지만 이게 대안은 될 수 없다는 걸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 탈핵 얘기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탈핵 얘기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게 2080 탈핵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원전 가동 중지에 들어간 것은 월성 1호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네. 월성 1호기라고 하는 것은 발전 용량이 750메가와트라고 하는 아주 소형 1970년대에 만들어졌던 소형 발전소고 네. 그 이후에 오히려 신원전 3, 4호기가 새로운 가동이 들어갔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원전의 비중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당 기간도 오히려 원전의 그 비중이 더 늘어나는 이런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탈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전 세계에서 이런 류의 2080년이라는 50년을 60년을 두고 탈핵을 한다는 것은 없는 현상인 거죠. 아무리 100번 양보해도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던 원전 정책을 넘어서서 새로 건설하는 것은 원전을 아무리 용인한다 하더라도 더 이상 수용이 불가능한 쪽이라고 보시는 거죠? 아마 그것을 받아들이는 주민도 없을 테고 거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제가 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면 우리가 재생에너지 확대라든가 네. 기술 개발에 소홀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짊어져야 될 책임을 다음 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인데 다음 세대도 이미 한번 뒤처지기 시작하면 마라톤을 해도 가려고 하면
그 거리를 일정 네. 수준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좀 멀어진다는 그 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분들이 원전의 불가피성 혹은 원전을 하지 않고 다른 대안을 말씀하시면서 미래 세대에게 짐을 지울 수는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꼭 하셔야 되는 말씀들 다들 안 하시더라고요. 하죠. 뭐냐면 여러분 다 같이 전기 사용료가 올라가는 것을 감당합시다라는 말씀을 안 하세요. 그 말하면은 바로 표가 안 되고 그다음에 김 교수님도 만약에 지금 그 얘기하시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전기 사용료 상승을 감당 안 하겠다는 것은 어른스럽지 못합니다라고 말하면 화내시거든요. 그런데 당장 우리 세대는 그 사용료를 감당하면서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전기 사용료를 좀 더 많이 내는 한이 있더라도 불가피하게 감당해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우리 청장님께서도 이 분야는 뭐 전문 분야는 아니시지만 보시기에 어떤 방향, 새 정부 에너지 정책은 어떤 방향이 옳다고 보십니까? 기상 위기,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보신다면? 일단 우리 한국이 수준이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인적 자원이 아주 잠재적으로 폭발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이 탄소 중립 전환에 필요한 자산을 평가를 해봤는데 우리나라가 태양광 에너지의 잠재력은 평가가 3등급에 거쳤고요. 그다음에 산림재생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감축 잠재력이나 탄소 포집 저장 잠재력 이것도 3등급. 광물의 활용 가능성 4등급 최하위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풍력 잠재력만 일본하고 독일과 같이 함께 2등급으로 평균 이상의 그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인데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확대가 필요하니까 그러면 이를 위해서 기상청은 뭘 하고 있냐? 우리는 이제 기상 자원 지도를 제작을 해서 이런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높일 수 있는 그 자원이 어떤 분포돼 있고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된다 그런 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역적으로는 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미래 기후 변화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다 과학적 시나리오 기반의 정책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상청에서 기후 변화 시나리오를 각 시도에 이런 생산을 하고 이런 내용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후 위기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 그다음에 에너지와 관련된 측면은 정말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난맥상인데 앞으로도 이 부분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많은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으면 더 말씀을 나눌 텐데 토론 중에 못다 하신 말씀 일부씩 드려서 듣는 것으로 오늘 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김 교수님 말씀하실까요? 예, 기후위기 대응 얘기를 하면 이 거대 담론으로 생각하면 이 지구의 한 구성원으로서 지구 환경 보전에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그 윤리적인 얘기가 되겠는데요. 현실적으로 들여다보면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인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제를 갖다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숙제이다 하는 점을 우리가 냉정하게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전환, 기후위기의 적극 대응 이것은 우리나라의 그 경제 능력을 키우는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서 청장님.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이제 첨가해서 개인적인 활동에 특히 우리 지역사회의 어떤 경제적인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로컬 푸드 운동을 좀 확대하고 싶다. 왜냐하면 로컬 그 지역에서 소비하고 그 지역에서 소비하면은 다른 데 이렇게 운송비도 안 들고 거기에 따른 탄소 증가도 줄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하고 로컬 푸드 운동을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제철 과일을 좀 먹자 이렇게 개인적인 제안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있는 기후 위기에 대해서 오늘 두 분 모시고 토론했습니다. 김혜동 계명대 지구환경학과 교수, 서장원 대구지방기상청장 두 분 모시고 오늘 좋은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 29일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일본 교과서에서
그들 스스로 인정하고 반성했던 내용이 사라졌습니다. 강제 연행이나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이 동원, 징용이나 위안부로 바뀌었고 독도는 한국이 불법 점유 중인 일본 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말은 헛말인 듯합니다. 전범국가 일본이 저지른 짓과 그 생각의 위험성에 대해 전혀 배운 적이 없는 일본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과연 어떤 미래를 도모할 수 있을까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여러 가지 점에서 필요하지만 그들이 버릇처럼 주워 섬기는 미래에 운운하는 말이 그저 미사여구의 감언이설로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남이 하는 말의 뜻을 알아듣는 총기를 말귀라고 하지요. 일본 정부는 정말 말귀가 어두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본과 관계 개선을 말하는 새 정부는 아주 조심스레 말하고 혹시나 엉뚱한 메시지를 주지는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